네, 섹터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중국 증시 집중적인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 구조적 유동성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연휴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주요 변수 어디서 찾으면 좋을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김경환 하나증권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긴 연휴를 마치고 중국 증시도 개장을 했는데 오늘 흐름이 궁금하고요. 지금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10월에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게 될 것이다.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기대해도 좋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10월 달에 중국은 네. 내부적으로는 당대회가 중요하고요. 또 말씀하신 이제 대외적 이슈로는 네. 미중 간의 합의가 이번 에이펙에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일단은 하루 일정이라도 기본적으로 경주에서 양측이 만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그렇죠, 있고 네. 중국 쪽 역시도 어떤 미국과의 어떤 합의에 대한 준비를 좀 하는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비율을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빅딜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올해 이제 4월 상호관세 이후로 양측이 이제 어떤 대립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어떤 전술적인 휴전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올해 이제 확정짓지 못했던 최종적인 관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술이나 제재에 관련된 부분들을 잠정적으로 좀 합의하는 휴전에 대한 부분을 최종적으로 서명하는 형태의 스몰딜이 몇 가지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쪽 입장에서는 펜타닐 네. 단속 관련해서 관세로 걸려있던 부분들을 좀 인하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어떤 저부가 가치 쪽의 반도체 쪽에 대한 수입 확대 이런 것들이 좀 난이도가 낮은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관련 합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중국 역시도 합의 이제 과정을 앞두고 어제 저녁이었죠. 그 네. 히토류 관련해서 지난 4월에 이제 발표한 규제안 대비해서 더 강한 통제 방안들이 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 측이 반도체 관련해서 제재를 했던 부분과 거의 똑같이 해외 생산 부분이나 중국산 그 히토류를 사용하는 어떤 생산자에 대한 규제를 좀 발표를 하면서 협상력을 좀 높이려 하는 시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 입장에서는 그 생산 관련된 부분들 또 히토나 대두 수입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협상력을 좀 높게 가져간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미국 측 입장에서도 중국의 어떤 그 요구사항이 너무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잡음이 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11월 달 합의 쪽에서 빅딜에 대한 기대보다는 스몰딜이 여러 개가 체결이 되고 최종 관세율이 확정되는 수순으로 좀 보고 있고요. 내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네. 양측이 이제 어떤 중간 진영 국가들 간의 어떤 종용하는 싸움들이죠. 뭐 예를 들어 베트남이나 유로존이 백악관의 명령에 의해서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지 여부라든지 중국의 이번 히토나 대두 수입 관련된 잠정 합의에 대해서 이행하는지 여부들이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중립 이하에 조금 호재라기보다는 조금 악재에 좀 가까울 수도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중립 그리고 내년 초에는 경계감을 다시 높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0월 말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의 두 정상이 만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호재가 나오기에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국경절 연휴를 지났습니다. 중국 증시는 지금 15차 5개년 계획에 관심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쪽을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일단 이번 당대회가 이제 저희가 20기 4중전회라고 이제 명명을 하는 상황이고요. 네. 이번 당대회에서 내년에 시작하는 이제 5배수로 이렇게 시작하는 5개년 계획의 어떤 기본적인 골자 내용들을 담게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제 거의 뭐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네. 1949년부터 해서 이제 100주년 하는 2049년까지 국가 3단계 목표를 좀 세워놨고요. 이번 15차 5개년 계획으로 불리는 2026년부터 30년까지의 목표가 중요한 이유는 중국의 어떤 발전 100주년 그 3단계 발전에서 2단계가 2035년에 중진국으로 이제 어떤 달성하는 목표를 좀 세우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10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초반 전반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15차 5개년 계획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저희가 큰 주제를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여전히 생산력일 것 같고 두 번째는 내수 확대일 것 같습니다. 중국이 제조대국에 대한 입지는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비 쪽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소비 대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정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2030년까지 걸려있는 탄소 중립 목표의 1단계 목표의 수립 관련된 목표들 그리고 고령화 문제나
공업화 후반부에 이제 생기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들 이런 것들이 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네. 평균적으로 최소 4.5% 정도 성장이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번 5개년 계획에서 성장률의 하한선을 어떻게 제시하는지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탈부동산과 제조업 고도화를 통해서 이제 기존의 뭐 부동산이나 고정 투자에 의존했던 방식에서 소비나 서비스, 제조기업 중심의 발전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관련된 성장 모델 전환의 구체적인 어떤 보완책들이 나오는지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소비나 서비스업을 제고시키기 위한 큰 틀에서의 장기적인 전략들, 또 국가 전략 산업 관련해서 네. 반도체나 히토, 조선 이런 쪽의 산업들, 또 로봇이나 피지컬 AI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는지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생산력과 내수 확대를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각각의 산업에 대해서 살짝씩 짚어주셨는데 지금 이 15차 5개년에 집중을 하는 이유는 시장 안에서 어떤 섹터, 어떤 산업이 수혜를 받을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은 뭐 좀 네. 긴 호흡으로 접근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내년에 이제 시작하는 이 5개년 계획 관련해서 어떤 그 이번 당대회에서 일단 설정이 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다 공개되는 건 아닙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는 내년 3월까지 최종 전인대에서 관련 내용이 공개되기 전까지 사실상 이 관련된 수혜 업종 트레이딩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번 이제 5년 동안을 좀 되돌아봤을 때 중국이 조금 목표에 미달했던 부분들이 민생 복지 관련된 부분들, 또 혁신 성장 관련된 부분들, 또 친환경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목표치가 상향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정책 지원 수혜주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와 이제 중국 쪽의 어떤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종합해서 이번에 이제 수혜 업종으로 좀 예상이 되는 분야는 일단 정부 지원이 집중적으로 몰릴 수 있는 반도체나 제약 바이오를 좀 보고 있고 또 중국의 이제 서비스 소비 관련해서 육성하는데 뭐 여행이나 숙박 네. 또 면세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인프라 투자가 예상이 돼서 관련 수혜주를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목표 상향이 예상이 되고 탄소 중립 관련해서 과정의 어떤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의 친환경 분야 그리고 이번에 이제 중국이 반내권이라고 해서 이제 공급 개혁, 구조 조정 관련된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목표치가 이번에 명시되고 상향되면서 일부 플랫폼이나 철강, 화학 같은 공급 과잉 산업도 수혜주로 보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네. 중국의 증권주나 보험주도 이번 5개년 계획의 수혜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중국은 이 주식에 대한 어떤 진지한 부양 의지를 좀 계속 가지고 있고 부동산에서 이제 주식으로의 자금 이동을 좀 꾀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나 기관 중심 보험주들도 이번에 어떤 수혜 업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증권주와 보험주까지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렇게 5개년 계획 전환기에 높은 확률로 중국 증시가 굉장히 호황을 보여줬었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 사실 2025년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중국 증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궁극적으로는 네. 저희가 내년까지의 방향을 좀 수혜라고 예상을 좀 갖고 있고요. 뭐 과거 2005년에서 2006년 넘어갈 때도 그랬고 2009년에서 10년 넘어갈 때 또 2015년에서 16년 넘어갈 때 뭐 매번 5배수에서 이렇게 전후로 5개년 계획이 설정되고 넘어가는 과정에서 최소한 한 80% 이상의 확률로 강세장이 좀 연출이 됐었습니다. 네. 물론 때때마다 저희가 뭐 유동성 강세장이다 혹은 펀더멘탈이다 좀 케이스는 좀 달랐지만 이번에도 내년까지 이 5개년 계획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올해는 이제 구조적인 유동성 강세장 특징을 보인 중국 증시가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순환매가 좀 발생을 하고 소외됐었던 뭐 공급개혁 구조조정 관련된 시클리컬 업종이라든지 부진했던 소비주 이런 것들이 반등할 수 있는 조건은 좀 마련돼 있다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번 그 10월 달에 그 15차 5개년 계획 관련해서는 네. 단기적인 부양 효과보다는 어떤 그 중장기 추세를 더 가속화시키는 가속기 역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까지 중국의 전면적인 강세장을 저희가 큰 틀에서 예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받을 수 있는 이제 소외됐던 이런 그 방어 산업들, 시클리컬 산업들도 같이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반도체 굴기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웨이를 비롯해서 다른 중국 기업들 역시 HBM 시장 진입에 지금 박차를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궁금하고 앞으로 중국 시장 안에서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까지 여쭤볼게요. 네, 뭐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국도 지금 최근 한 2달 동안은 온통 반도체 얘기뿐입니다. 뭐 반도체 거래 대금도 그렇고
반도체 기술 자립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굉장히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이제 중국 업체들의 동향이 아주 뭐 세세하게 공개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만 각종 언론이나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 중국은 국가 주도의 반도체 밸류체인 육성이나 구축이 좀 더 가속화되는 분위기고요. 뭐 한국 기업 입장에서 가장 큰 위협 요인이라고 한다면 화웨이를 중심으로 기업 간의 동반 성장 모델이 더 강화되고 있고 화웨이를 중심으로 설계나 제조, 패키징 등 전 분야를 생태계를 구축하는 어떤 움직임이 올해 하반기 들어서 강화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말씀하신 이제 화웨이 쪽의 자체 개발 HBM 출시되고 네. 또 AI 칩 관련해서 어떤 로드맵들이 공개된 건 이미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성능은 뭐 지금 HBM 관련해서는 기존의 HBM3나 HBM4 사이의 어떤 정도의 성능이 아니겠냐 이렇게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더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메모리 분야 쪽에서 기타 업체들의 움직임들인 것 같습니다. 메모리 분야 쪽에서는 저희가 CSMT죠. 그러니까 창신 메모리로 알려진 CSMT가 최근에 HBM 양산 개발 관련해서 내년에 양산 돌입 가능성을 좀 높였고 실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됐고요. YMTC라고 그래서 이제 D램 분야 진출 가능성도 계속 확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CSMT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하반기에 본토 증시의 네. IPO 계획을 구체화하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대규모 자본 조달을 통해서 D램 쪽에서 이제 생산 확대 조짐과 투자 확대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서 이벤트 측면에서는 연말에 이제 로봇 관련된 유니트리 업체 상장과 함께 이번 CSMT의 IPO 이슈도 중국 반도체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벤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반도체주 좀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경절 연휴를 마친 중국 증시는 우리보다 조금 먼저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국경절 연휴 동안에 어느 정도의 경제 효과가 나타났는지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볼 때 기본적으로 소비라든지 부동산 어떤 내수 관련된 데이터에 대한 기대감이 높진 않았습니다만 그 높지 않은 기대감도 상회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국경절 연휴 소비의 경우는 네. 기본적으로는 재화 쪽보다는 서비스업 지출 비중이 구조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연휴 기간이 굉장히 길어서 뭐 소규모나 해외여행 이런 쪽에 어떤 증가율 자체는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재화 증가율 자체가 부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특히 저희가 조금 기대했었던 9월, 10월의 성수기인 중국의 주택 거래가 지난 5년 추세의 가장 하단을 기록을 하면서 역시 저금리 속에서도 주식은 좋지만 부동산 관련된 어떤 소비 심리나 이런 것들은 크게 회복되진 네. 않은 모습을 좀 보였고요. 반면에 공연이라든지 해외여행 또 기타 외식이나 이런 서비스 지출 관련된 부분들은 증가율 자체는 굉장히 높게 나왔고 여전히 중국 소비자들이 약간의 가성비를 좀 추구하는 움직임을 좀 보이면서 가격 효과보다는 물량 효과가 좀 발생을 하면서 연말까지 중국의 어떤 소비나 내수주의 강한 반등보다는 어떤 전체적으로 여전히 성장주나 테크 혹은 소외됐던 업종들의 어떤 소외됐던 움직임들이 좀 반등하는 쪽에 움직임을 줄 것 같고요. 네. 경기 관련된 이번 국경절 소비의 어떤 영향력 자체는 좀 제한적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대치가 높지는 않았는데 그 기대감도 상회하지 못했다라는 게 연구원님의 판단이셨던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 자세한 분석 도와주셨고요. 지금까지 김경환 하나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